가톨릭 미디어를 말하다 박은미입니다. 최근 국제언론감시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발표한 보고를 보면 2014 언론 자유 보고서에 한국은 68위로 부분적 언론 자유국으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현재의 한국 언론 상황을 잘 드러내주는 통계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주교 매스컴위원회 서석희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방송평론가 정석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조영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저희 가톨릭 미디어를 말하다 세 번째 시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조영수 선생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언론 보도 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화면으로 보신 내용들은 그동안 저희 방송에서 보도되었던 내용들이었죠? 네, 벌써 6개월이 훌쩍 지나가는데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한참 진행 중인 사안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AS 차원에서 네. 그 위에 사건들이 또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한번 해보고요. 또 하나가 그 한 13회, 12개 정도까지의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주로 얘기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사실 세상이 시끄러웠었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이 마련되었는지 언론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카드사. 예, 카드사. 네, 카드사. 카드사 정보 유출인데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가졌고 언론에서 호들갑도 떨었습니다. 그리고 네네. 실제로 지금도 과연 나의 정보는 안전한 것인가? 그 올 1월에 터졌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고객의 정보 유출 사건들이 연이어서 있었거든요. 네. 당시에는 언론들도 호들갑도 떨었고 그 정부나 국회에서 뭔가 금방 마련할 것처럼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그 이후에 각 카드사에는 과징금 물린 게 고작이었고 사장들도 그대로 있고 그 이후에 국회나 정치권에서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마련됐는지 전혀 보도되지 않았는데요. 물론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도가 안 된 것도 있지만 언론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끄집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혹시 그 정치권과 재계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언론이 일부러 다루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네. 고민도 있는데 아니냐가 아니라 그렇게밖에 네, 볼 수가 없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진돗개처럼 이런 걸 좀 꽉 물고 네. 줄기차게 제기를 했다면은 지금 한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들고 여기서 언론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그 두 번째 나왔던 네. 그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네. 그것도 여전히 좀 아직 그 왜 무죄 판결 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언론이 지금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그때 3월 달에 저희가 다뤘던 건데요. 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라고 많이 얘기했었죠. 근데 그 당시에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그 유력한 그 증인인 그 피의자 유우성 씨의 여동생이 네. 감금과 폭행에 의해서 허위 자백을 한 것이다. 네. 라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했었고 또 하나 그 이후에 2심 재판 이 과정에서 또 유력한 증거였던 유우성 씨가 북한과 중국을 넘나들었다. 네. 일명 출입경 기록이 위조되었다. 이거 사실로 밝혀졌죠, 결국에는. 그래서 4월 25일 날 2심 재판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유우성 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네.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해서 이게 애초에는 2013년 1월에 동아일보가 특종이라고 보도하면서 서울시에 간첩이 있었다. 대단한 파장이 있었죠. 그렇게 크게 보도했었는데 26일 토요일자 신문에 그 특종을 보도했던 동아일보는 사설을 썼는데요.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 물론 문제다. 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대공수사가 축소되거나 조직이 위축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굉장히 그 대공수사력을 걱정해주는 사설을 실었고요. 조선일보는 그냥 아주 좀 드라이하게 가볍게 좀 처리했는데 중앙일보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날 말씀드렸듯이 26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은 그 신문의 열독률, 그러니까 구독률과 별개로 얼마나 신문을 실제 읽느냐, 이 열독률이 제일 낮은 그 요일입니다. 네. 12면 저 아래쪽 1단짜리, 거의 손바닥 한 반만한 기사로 이번에 그 2심 판결을 간단하게 실었는데요. 흔히 이런 거는 면피성
이라고도 하고 알리바이성 기사다. 그러니까 누가 보도했는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우린 보도했다. 생색만 내는 네, 거. 그러니까 알리바이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기사들도 있었고 그 방송 3사에서도 25일에 다뤘어요. 근데 중요하게는 MBC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MBC 네. 보도가 아마 가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중국인 유우성 씨의 애국심을 인정한다고 표현한 데 대해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 마지막에 재판부가 이제 무죄를 선고하면서 여러 가지를 감안했는데 뭐 증거 능력이랄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유성 씨의 그 애국심이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건 이 사안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아주 지엽적인 사안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국가기관이 그 증거를 조작했느냐 안 했느냐, 이 유성 씨가 간첩이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고. 밝혀졌듯이 간첩 그 증거 조작했기 때문에 2심에서도 무죄가 난 건데 그런 것들은 전혀 보도하지 않고 이런 지엽적인 것을 오히려 띄우면서 내지는 유우성 씨를 흠집내는 나아가서는 재판부까지도 조롱까지는 아니지만 재판부의 판결이 굉장히 정서적인 그러니까 법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서적인 판단, 기울어진 판단이었다라는 일종의 흠집내기까지 함께 시도하고 있는 그 좀 문제가 큰 보도였습니다. 네. 실제로 이 조작이요, 네. 그게 크게 보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직도 간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 그렇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뭐 아무 죄가 없는데 국가기관에서 검찰에서 국정원에서 그렇게 했겠느냐라는 네. 것과 내지는 간첩 맞는데 다만 증거를 제대로 찾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언론의 초기 보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언론에서 처음에 간첩으로 낙인을 찍으면은 예를 들어 정부 발표만을 믿어서 간첩이다라고 낙인을 찍으면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기억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언론이 확실하게 캐서 보도를 잘 해줘야 하는데 처음에 주장했던 것과 맞아떨어지면 대서특필 아니면은 묻어버리는 거죠. 이게 언론의 일종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 세월호 참사 보도 관련된 내용들도 사실은 이렇게 언론의 어떤 그런 밑바닥들을 보여줬는데 네. 또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과연 얼마만큼 그렇게 많이 달라졌습니까?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12회 때 다뤘던 내용입니다. 세월호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언론의 밑바닥을 보였죠. 이거는 뭐 언론 종사자 아니면은 언론에 관심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뭐 가족들 피해 가족들 그리고 전 국민이 모두 다 인식했던 바입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언론 현장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좀 나오긴 하는데 아직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 그 7일 날 막내 기자급이죠. 네. 30개, 31기 기자 40여 명이 반성합니다. 라는 것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뭐 그런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KBS 잠바를 입고 다닐 수가 없었다. 내지는 유가족들의 항의가 무서워서 그 가족들을 하지 않고 기사를 작성했다. 네. 이런 좀 자기 고백과 반성들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가 그 MBC 기자들도 그 관련돼서 그 참담하고 부끄럽다라고 했는데 그 30기 이하 기자들인데 보통 1년에서 17년 차입니다. 그래서 121명이 그 참담하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년에서 17년 차 된 기자들이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한 측면으로는 뭐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전국적으로 이번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좀 위로하고 또 진상 규명을 위한 촛불 집회가 곳곳에서 열렸는데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했나요? 5월 10일이었죠. 안산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렸으니까 이번 사안으로 벌어진 촛불 집회 중에는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촛불에 참여했던 사람들 요구는 두 가지였습니다. 실종자 빨리 찾아야 된다는 거 한 가지와 책임이 단순히 청해진 해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총책임자인 대통령에 있다라는 요구들로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일보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월요일자 신문에서 그 일부 참가자들이 박근혜 퇴진,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라고 했고 또한 다른 기사에서는 그 동시에 안산과 더불어서 서울에서도 촛불 집회가 있었는데요. 이 촛불 집회를 주도한 것들이 좌파 단체 곳에서 그 주최를 했다. 이것들이 뭐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으로 옮아가려고 하자 그 일종의 종북몰이 내지는 색깔 공세를 펴는 게 아닐까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각 방송 KBS 뭐 MBC에서 촛불 집회를 다루는 것도 조금씩 달랐죠? 네, 그 방송은 바로 그날이죠. 10일 날 저녁 메인 뉴스에서 다뤘는데요.
KBS와 SBS는 각자 6번째, 8번째 꼭지에서 주요하게 다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네. 기사가 전체는 아니었지만 MBC에서는 20번째 꼭지에서 27초 분량으로 다뤘습니다. 보통은 이제 뉴스가 1분 30초 정도 되는데 이게 순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20번째인데 제가 봤더니 제일 마지막 스포츠 뉴스 전 제일 마지막 뉴스였던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MBC 같은 경우에는 지역 뉴스가 나가게 되면은 못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전 앞에는 무슨 보도들이 됐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날씨가 좋아서 그 나들이 객들이 많았다. 근데 과연 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그 추모를 하는 이 촛불 집회가 뭐 날씨보다 뉴스 가치가 덜할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저 높은 개는 밤을 새워서 어둠을 짓는다. 나는 그 윤동주 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면 지저 높게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그것을 파헤치고 또 그것을 국민에게 알려주고 하는 이 역할이 그 지저 높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또 강조되는 시기가 또 요즘의 시기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왜 그게 얘기되다가 그냥 사라졌습니까? 왜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왜 그냥 이제는 뭐 유야무야식으로 이렇게 사라집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언론은 충분히 그 감시 기능을 해야 되는 이 언론의 기능, 말하면 파수견이죠. 파수꾼의 그 어떤 역할을 분명히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 시기가 바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시기다. 네. 자, 언론의 중요성이 더더욱 강조되고 있는 때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동안 저희가 뉴스 비평을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그 언론의 잘못된 보도 행태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세우는 언론 윤리라는 관점에서 좀 이제 정리 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25개 주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게 이제 정치든 뭐 경제든 뭐 노동이든 아니면 이번 세월호 같은 사건 사고든 간에 그게 어떤 사안이든 간에 중요한 거는 저희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뭐 흐름이 있었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바로 언론의 공정성, 객관성, 그리고 언론 윤리 이런 거였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지적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뭐 잘못된 점 이런 것들인데 예를 들어 이제 규제는 일부가 예를 들어 대기업 규제 완화라고 하면 일부 대기업들만 규제가 되는데 실제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피해는 대다수 국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근데 언론들이 이 대다수 국민들의 피해는 눈을 감고 대기업의 편을 든다거나 내지는 재벌 편만 든다거나 아니면은 그 말씀하신 파수견이 돼야 되는데 정권 내지는 뭐 청와대의 눈치만 본다거나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언론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관영 매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는 관영 매체 노릇 행세를 하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은 아 이건 언론이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것들이 뭐 진실 내지는 사실로 인식하는 게 큰 문제인 거죠. 그렇죠. 지금 이 방송이나 신문에 나오는 보도는 즉 진실이라고 믿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얼마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왜곡하고 거짓 보도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요즘 뉴스를 대할 때 정말 자꾸 의심을 하게 돼요. 이게 진짜 사실인가? 이거 나를 속이는 게 아닌가? 근데 이런 시청자의 자세가 올바른 자세입니까? 좀 지난 얘기지만 지인들이 막 말다툼을 하다가 내가 오늘 아침 신문에서 봤는데? 라고 말하면 그게 진실이 되고 그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내가 어제 방송에 뉴스에서 봤더니 그건 그렇다더라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언론에 나오면 그게 바로 곧 진실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물론 진실이었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었지만 근데 지금 어디 가서 내가 어제 방송에서 봤는데 신문에서 봤는데 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 방송 어딘데, 그 신문 무슨 신문인데 얘기를 하면은 못 믿어. 야 그걸 어떻게 믿냐 라는 것들이 지금 일반적인 국민들 정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방송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청자들이 방송을 다 의심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좀 어폐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게 진실일까?
라는 의문은 품어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실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냥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화로도 시청자 항의를 할 수도 있고요. 네. 목소리를 네, 그렇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게시판에 계속 글이 올라오고 특히 개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많은 영향이나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전화가 걸려오면은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이 행사될 것이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산업이다 보니까 시청률, 구독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 마음에 안 드는 뭐 방송이 있거나 신문이 있으면 안 보는 거죠. 신문 끊고 방송 보지 않고, 예, 그 좀 더 적극적인 행위고 안 보고 인터넷 같은 경우는 클릭하지 않는 거죠. 예. 괜히 뭐 포털이나 인터넷 보시다가 그런 낚시성 제목만 선정적인 기사에 끌려서 계속 클릭하면은 그 클릭하는 자체가 그 언론사 잘못된 보도를 하는 언론사의 영향력을 키워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안 보고 신문 끊고 클릭하지 않기를 뭐 일상에 실천하시면 그런 것들이 모여서 장기적으로는 아 우리의 신문, 우리의 보도들이 아니면 우리의 방송 프로그램들이 잘못 나가고 있구나 네. 라는 것을 그 언론 종사자들 특히 그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급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근데 언론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네. 사실 보도를 한다라고 믿어야 마땅한 건데 지금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씁쓸한 기분인데요. 앞에서 왜 제가 그 68이다 한국이 부분적 네. 언론 자유국가다 이렇게 소개드렸는데 아, 네. 지금 그 정도란 말이죠. 한국의 위상이. 네, 그 68이라는 게 어느 정도 위치느냐 네. 따져 보면은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비슷한 수준이고요. 헝가리, 몽골, 뭐 크로아티아 이런 데가 저희랑 비슷한 수준의 언론 자유 자유다. 지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남아프리카 공화국, 몽골, 크로아티아 이게 우리나라랑 뭐 그 비교가 될 수 있느냐? 여러 정치적, 경제적, 국제적 위상 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언론 지수가 68이라는 게 얼마나 그 언론에서 처참한 결과인지 더군다나 이것이 2008년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예, 그거 관련해 가지고 68위잖아요. 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나라도 있을 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여태까지 13일째 계속해서 이렇게 뉴스 비평에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 언론에 보도하는 형태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프로들 또 많이 있어요. 우리 그 방송에서도 뭐 미디어 비평이라든가 옴부즈맨 그 여러 가지 형식의. 그 옴부즈맨 네. 형식의 그런 비평도 있고 또 학회들도 있죠. 방송 네, 네, 비평 네. 학회라든가 이런 학회에서 이 뉴스를 보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하는 여러 가지 형태들에 대해서 정확히 못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일련의 이런 시각들이라든가 이런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지 그냥 변죽만 올리는 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 결과는 68이라잖아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건 실질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방송을 뭐 이렇게 나간다든가 저렇게 나간다라고 하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그때뿐인 거죠. 네. 그 윤리적인 그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져야 된다라고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방송을 아예 방송사가 망한다라든가 이렇게 아예 방송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치명적으로 어려워진다거나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물론 힘들겠지만 그런 어떤 아픔의 과정을 겪을 때에 예. 그래야만이 이 언론의 보도라고 하는 이 부분이 변죽만 올리지 않고 정말 그 국민을 위해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공영방송이 시청자 내지는 국민을 상대로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대통령 발악회처럼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하고 있다. 대통령을 위해서 내지는 뭐 여당을 위해서 하는 인식들이 팽배했기 때문에 이게 쉽게 고쳐지지 않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뭐 채널을 돌린다거나 신문을 끊는다거나 이런 그 실천도 필요하고 네. 또 하나가 그런 언론들에서 볼 게 없다면 뭐 대한 매체나 네. 인터넷 매체 같은 데서 후원도 하고 제가 활동하고 있는 시민 언론을 모니터하는 시민 단체들이 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도 후원함으로써 그런 단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그 방송이 그러니까 기존 방송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 시민들이 다른 언론으로 시청을 옮겨갈 것이다라는 위기의식도 같이 자극을 줘야지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모 신문에서 우리나라는 세월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역사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이 말에 아주 좀 큰 의미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를 다시 설계해야 된다. 뭐 새롭게 우리는 다시 리모델링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은 사실 지제는 변죽 울리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고 달린 입이니까 하는 거죠. 정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있을 건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있을 건 다 있고 선진국처럼 있는 것처럼 다 행동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구속력도 없고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면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식의 것을 우리가 반복의 미학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좀 더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변죽을 울리지 않는 구체적인 어떤 대책과 어떤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계속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저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결론입니다. 이게. 좋습니다. 네. 언론 윤리를 바로 세우는데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조영수님 그동안 뉴스 비평에서 굉장히 애써주셨는데 뭐 마무리로 전체적으로 어떠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지상파나 아니면 케이블 다 포함해서 네. 사실 이렇게 전문적으로 내지는 이제 고정적으로 그 미디어, 언론 보도를 비평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요, 지금요. 없는 상태에서 그 평화방송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또 만들어지고 또 시청자들에게 보여진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혹시 이걸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언론에 대한 문제점들을 조금이나마 이제 그러니까 자세히 알지 못해도 문제가 있다는 것만 인식하셨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언론이 보도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과 또 하나 이제 그 감시가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좀 더 나은 언론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동안 네. 애 많이 써주셔서 네, 수고 고맙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네.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